한번 발견. 오히려 저는 광역 버스니까 좌석이 좋고 자기 네. 자리가 확보돼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좋죠. 서서 가는 경우는 없나요? 거기는 서는 사람은 안 태우는데 아, 못 그래요? 타요. 아, 자리가 좌석이 없으면 차면 태워요? 사람 손님 안 태웁니다. 아, 그렇구나. 얼마나 허탈한 줄 알아요? 40분 기다렸는데 싹 지나가거든 그냥. 자리 없으면 그냥 아. 가죠. 이 서울특별 시민들은 모르는 우리 이류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죠. 하지만 두 분 다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저희 집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아파트를 선택하고 멀리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약간 가난한 그래서. 모습의 집이지만 교통이 편한 서울을 선택할 것이냐. 그 공평해서 좋아해야 되나요? 공평하다. 우리는 공평하다. 싫어요. 거부. 저 거부합니다. 거부하셨습니다. 파주 소주. 소주 한번 탄 거예요, 먹을까요? 거기에? 아니요, 안 아니, 탔습니다. 한번 탈까요? 아닙니다. 할까요? 좋습니다. 아, 왠지 또 저기 있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비도 오는데. 지난주에 그 착각을 해서 라이트를 제로로 잘못 알고 네, 드셨어요? 방송 중에 먹었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목소리가 좀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혀 못 느꼈는데요. 알코올, 그러니까 저는 아니죠. 아. 이 알코올기가 있는 거구나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라이트가 이게 제로가 아니구나 알게 네. 됐죠. 근데 보통 그렇게 맥주하고 차이가 1도 납니다.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맥주가 보통 한 4도 정도. 몇 수 도수 차이가 있는데 우리 평균 4도 정도 보시면 되고 막걸리는 한 6도 정도. 제가 성한용 선임 기자님께서 술을 얼마나 잘 드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캔으로 목소리가 가라앉았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뭐, 아무튼 알코올 도수가 있더라. 이제 그 세상이 얼마나 있더라. 험해졌냐면 네. 본인 목이 가라앉았다고 하는데 왜 안 믿어요? 아니, 그게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고? 가라앉았다 하잖아. 아니, 그게 꼭 맥주 때문이냐라고 제기할 수는 있는데 가라앉았다 하잖아. 네, 맥주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다 계속 저는 술을 먹이려고. 이런 다 불신의 사회도 다 공덕포차에서 술을 윤석열 때문에 먹이려고. 다 윤석열 때문입니다. 용모를 좀 단정해야 되는데 네. 잘 안 보는데 우연히 지나가다 댓글을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저 오른쪽 할아버지는 누구지 이렇게 써놨어요. 할아버지는 좀 아니지. 내가 이 장관님하고 출연하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구나. 네. 그래도 옷 뭐 저렇게 입었어 이런 건 댓글이 안 나왔잖아요. 저는 그 댓글이 하나 붙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반팔을 안 입고 오시네요. 지난주에 사실 반팔 입었는데. 그랬네요. 그렇구나. 네. 반팔도 괜찮은데. 네. 그렇죠. 여름이고 그러니까. 아까 오시는데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시는데 되게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방송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조회수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요새 좀 되지? 시사 방송 비수기예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다들 뭐 휴가도 떠나시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잘 하시고 물론 우리의 이제 문제 부부가 계시긴 하지만 윤건희 부부가 계시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야. 저도 아까 걱정돼서 물어봤어요. 네. 제가 하도 방송을 잘 못해서 조회수가 떨어지나 해서 종태님한테 너무 조회수가 낮아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나게 방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표정이 별로 안 점점 더 좋으시네요. 걱정돼요. 목이 잠기려고 하는데 지금. 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런 게 확실히. 근데 그러니까. 방송 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댓글 이런 데 대한 사실 던지는 사람들은 장난으로 던지는 거잖아요. 네. 물론 진지하게 던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버텨내시는 것들하고 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조회수나 이런 게 등락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딱 해내시는 거 보면 맞아요. 이런 거 멋집니다. 정치인을 한 사람씩 불러내서 하면 어떨까요? 정치인이요? 네. 우리 둘이 이제 정반대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네. 조회수 안 나오면 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린 잘하는데. 괜찮다. 우린 잘하는데. 네. 그 사람 갑자기 때문에. 문제를 갑자기 잘 나와 버리면 그러면 지금까지 안 나온 게 우리 때문이잖아. 그러면 좋은 거죠. 잘 나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방송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저를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빨리 시작해야 되겠는데. 근데 한 번씩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우리 또 성한영 선임 기자께서 또 섭외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김영훈 장관님한테 나오셔야 됩니다. 네. 하니까 언제든지 했는데 그래요? 요새 주가가 너무 오르고 계셔가지고 좀 한 텀 뭔가 좀 빠진 다음에 한번 섭외해 주시죠.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게 뭔가 이렇게 완결이 됐을 경우에 그렇죠. 그 취지나 현장의 분위기들에 대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워낙 말씀을 잘 하시더만요. 네. 되게 감동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만요. 네. 보니까. 저 그러면 이제 주로 장관 모셔가지고 얘기 듣는 것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아니 뭐 골고루. 꿈은 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초대선 의원분들도 방송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요. 일단 정치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맞습니다. 네. 배우는 것도 많고. 장관님들 특히나 정권 초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혹시 뭐 시간이 허락되면 네. 듣고 싶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마디도 안 하고 듣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와, 연예인이다.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섭외 안 되나요? 친하시잖아요. 술이나 먹어야 되겠다. 아니었어요? 조회수 억수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맨날 인연을 생각해서 한번 지원해달라고. 저희가 저는 대선 때도 안 저는 나오셨기 인연을 때문에. 좋게 생각하는데 네.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건 알 수 없네요, 진짜. 그 김어준 TV 나가는 것보다 여기 공덕포트 나오시는 게 네. 여러 가지로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잘 설득을 좀 해보시죠. 야, 그때 PPL 붙으면 와 난리 나겠는데. 그러게요. 단가 세지겠네 그때. 그럴 수 있겠네요. PPL도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저희 그렇죠.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PPL 한 20개 깔아놓고 돌아가면서 쫙 보여요. 지금 돈 벌 생각에 지금 눈이 멀었군요. 또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말았네요. 또 네. 대통령님을 모시고 물건 팔 생각을 하다니. 아니 근데 되게 술 한잔 하고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네, 대통령도 술 잘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술 한잔 하면서 그냥 진솔한 얘기 나누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무성의하게 상상인데 대답하시네요. 상상인데요. 뭐. 상상은 자유니까. 네. 여기서 뭐 국무회의 한번 하시지 뭐. 여기서. 괜찮다. 오늘 사전 대화가 좀 기네요. 왜 안 끊어주노? 이제 곧 시작합니다. 예. 힘드세요? 사전 대화가? 아니 뭐 꿈을 너무 꾸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꿈은 클수록 좋습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이라도 꿔야죠 우리가. 다음엔 언젠가 우리 공덕포차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뵙기를. 모범적이다. 네, 송채경호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호 기자고요. 오늘도 수요일 공덕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성한영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수요일의 장고 장형철 KSY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김건희 씨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오늘 오전에 김건희 씨가 김건희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전 10시가 시간이었는데 한 11분 정도 늦게 출석을 했고 포토라인에 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짧은 얘기를 했는데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수사를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추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특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특검 뭐 방금 나온 뉴스 같은 걸 보니까 묵비권 행사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자, 일단 이 멘트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뭐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죠. VIP 네. 줄여서 이제 보통 대통령을 V1, 그다음에 영부인을 V2 네. 이렇게 부르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V0라고 네. 불렀죠. 그래서 대통령실 근무한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도 다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김건희 여사 쪽으로 더 뭐 정보보고도 하고 지시도 그쪽 지시를 더 잘 받들고 네.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화폰도 뭐 쓰고. 비화폰도 뭐 네. 대통령하고 같은 A그룹. 폰을 쓰고. 네. 근데 그 어떤 그 지시나 이런 강도가 그쪽이 확실히 더 셌다고 그래요. 이게 실제로 그 인사를 가지고
홍보수석, 뭐 대변인 이런 분들이 뭘 발표를 했는데 네. 그쪽 김건희 여사 라인 쪽 사람이 그 출입 기자들한테 아이고 뭘 잘 모르고 발표한 거니까 거의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 쪽 말이 맞는 걸로 된 일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사례가 좀 묻혀져 있어요. 이제 결국 나중에 다 드러날 텐데. 아무튼 사실은 이 본인이 대통령 행세를 해놓고 이제 이 특검 출두하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제 이게 앞으로 특검의 조사뿐만 아니고 네. 재판 과정에서도 이 태도를 아주 일관되게 한번 유지할 겁니다. 네. 내가 대통령이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적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도 그래서 없습니다. 이른바 직권남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설사 그게 누가 진술을 해서 뭐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 해도 네. 아니 제 남편이 대통령이었지 저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부부간에 무슨 얘기 못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뭐 예상됐던 기본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아무튼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은 참 불편하죠. 좀 가증스럽다 막 이런 네. 얘기들을 참 오늘 많이 저 사과가 하시더라고요. 진짜 진심 어린 사과일까 뭐 이런 얘기들. 진심 1도 없는 사과라고. 진심 보시면 1도 없는 사과. 네. 그러니까 댓글 보니까 여사라는 표현을 듣기 싫다 뭐 이런 네. 사람들이 많던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김건희 씨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고 네. 윤석열 씨가 아무것도 아닌 대통령이었네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네요, 진짜. 근데 오늘 딱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죠. 이제 시대의 권력 남용의 거의 교과서처럼 남겨질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야 이게 방송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딱 보니까 그때 기자회견이 혹시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확인하려고 네. 2021년 12월 26일 날 네. 윤석열 후보 부인으로서 기자회견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 학력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걸 수습하기 위한 후보 3호로서의 기자회견이었는데 참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게 이번 건도 보이고 네. 보통 재벌이나 이런 분들 청문회나 국감 나갈 때 전문 컨설팅을 받고 나가잖아요. 네. 그러다가 옷차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 번씩 실수로 나오는 게 여기에 그 메모 적어놓은 게 사진 찍혀가지고 예전에 한진중공업 할 때 그 조남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네. 어수룩하게 하고 그게 다 찍혔나요? 그게 적혀 있었어요. 네. 지루할 정도로 느리고 다소 어눌하게 호소하는 어투로 답변 이런 게 실제로 케어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답변하지 마라에서부터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야기할 때 뭔가 이거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런 네.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그걸 지금 상황에서 돌이켜 보니까 야 섬뜩하더라고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국민들 셈이죠. 앞에. 그럼 네. 저걸 했던 사람이 지금 더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하는 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가 됐을 거며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출석을 했을 건가라는 데까지 이르니까 무섭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날카롭고 냉정하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가 네. 그 표현을 했었죠. 안전뱅이 주술사와 장리 무사. 근데 그 표현이 지금 자꾸 소환이 돼요. 네. 참 기가 막힌 비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칼솜씨는 있죠. 네. 뭐 검객이고 또 힘도 세죠. 무사니까. 그런데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위에 어깨 위에 올라탄 주술사. 네. 안전뱅이니까 어디 걸어 다닐 수는 없는데 뭐 눈이 아주 밝고 주술사니까 미래도 내다볼 수 있고 뭐 세상을 잘 읽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계엄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하고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걸로 알고 네. 있고요. 마지막 순간에는 김건희 여사가 걱정을 많이 했다고 자기 아주 가까운 측근들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장면이 비상계엄 하루 이틀 전에 좀 이렇게 흔적이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도 느꼈는데 확실히 김건희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 수 위구나.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출석하는 태도도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남편은 맞아요. 법원에서 속옷 속옷바람으로 네. 안 나간다고 해서 참 외신까지 나오고 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김건희라는 사람은 아주 깔끔하게 네. 그것도 뭐 아주 뭐 몇만 원짜리 가방 들고 딱 이렇게 딱 나오고 국민 앞에 사과할 거 사과하고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참 얄밉긴 하지만 참 머리는 좋다. 네. 뭐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윤석열 남편 윤석열을 그냥 리트머스 종이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사받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여론이 어떤지를 보고. 아, 요거 아니네. 실제로 그래서 네. 출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 가지고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할 거냐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냥 갔을 경우에 그 다음 수순들 정교하게 사실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옆에서도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그 프레임을 딱 가지고 준비하고 온 거잖아요. 무섭고 교활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남편이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속옷 저항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비교가 되는데 좀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조사를 받고 전 대통령의 어쨌든 권위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정직하게 그냥 해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을까요? 감옥 안에 있는데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니 사실 면회도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면회 가면 그 자체가 이제 뉴스가 되니까 면회 갈 수 없고요. 뭐 변호사 변호사한테 통해서. 뭐 전달은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글쎄요, 이제 그렇게까지 뭐 남편한테 뭐 지시를 하는 그런 관계는 또 아니고요. 네. 두 사람 나이가 이제 12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부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좀 남편은 이제 그 일종의 권력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이런 네. 뭐 말 중독 뭐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네. 이제 부인은 별로 말이 많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이해타산에 빠르고 재임 기간 3년 동안 네. 남편보다 훨씬 더 바빴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요? 최근에 나오는 증언들. 그러니까 모든 그 인사 현안, 정치 현안 뭐 이런 거에 다 개입하고 잘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경제 분야 또 네. 외교안보 분야도 다 거기까지. 챙겨보고 네. 참 좀 굉장히 좀 겁이 나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보지 마시고 좀 아까 장관님 표현한 대로 좀 약간 다르게 보시는 게 맞아요. 남편은 어차피 저 인간은 들어가 봐야 오랫동안 못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은 그쪽에다 오히려 남편한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또 네. 실제로 대통령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도 다 져야 돼요. 또 공직자고. 맞습니다. 뭐 김건희라는 사람은 사인이잖아요. 네. 뭐 자기는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깊은 전략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속옷 입고 농성하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김건희 씨가? 모르죠 어떻게 비교되려고? 설마? 그래서 보면 그 사실 자꾸 웃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거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정말 이거 부끄럽죠, 자체가. 정말. 이제 외신에도 정말 둘 다. 망신이고.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물론 국민적 정서가 이번에 한 방에 두 사람 다 딱 구속시키고 네. 한번 호되게 한번 당해봐라고 할 것 같은데 이미 남편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되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와 남편과 다른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서도 남편보다 훨씬 낫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차별화시키면서 둘 다 구속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자유로움을 획득하려고도 하는 것 같고 네. 어차피 남편은 뭐 들어간 거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21년 12월 26일 기자회견에 보면 언제나 부인을 챙겨주는 따뜻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챙겨주기 위해서 본인이 광인 흉내를 내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뭐. 네.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생각이 있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저는 웃음이 잘 안 나와서 죄송한데 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격이 너무 진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착잡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장관님 노빠셨으니까 노빠가 아니고 노사모. 노사모. 네, 노사모. 노사모.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뭐 노빠란 말 그렇게 싫지 않으시죠?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취재원이고 기자니까 그때도 참 매력적으로 느꼈던 게 이제 반칙 없는 세상이 좀 돼야 될 거 아니냐. 네. 뭐 삼김씨 나름 뭐 존중한다. 근데 이제 그 시대하고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워낙 이제 부패한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투신을 해서 대통령까지 되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몇 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된 게 2002년이고 지금 2025년입니다. 네, 그럼 몇 년 지났어요? 23년 지났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그 법이 없는 세상, 반칙 없는 세상, 우리 사회 얼마나 진전했다고 보세요?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을 전 이제 김건희 씨라고 잘 안 하고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데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아니 대통령 선거 전부터 따져 보세요. 한 4, 5년 동안 검찰총장 할 때부터 자 김건희라는 사람한테 줄을 잘 대가지고 반칙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 이번에 다 구속됐죠. 또 대통령 때 인사청탁을 해야 되는데 V1보다 V0가 더 세대. 그래서 그쪽으로 인사해서 실제로 장관 된 사람들 많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 립상 뭐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 이제 다 뒤집어 씌우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그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어떻게 줄 좀 대볼까 이런 사람들은 그 손가락을 전 칼로 잘라버리고 싶다. 과격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굉장히 부끄러운 그 아주 저 부패하고 막 반칙이 횡행하는 이게 농축된 사람이 바로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고요. 그게 권력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한 진짜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어디 가서 뭐 급할 때 뭐 혹시 아는 사람 없어 이렇게 찾잖아요,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막 누구 비판하면서도 뜨끔뜨끔한 거예요. 혹시 나도 그런 구석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 자꾸 저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한테 참 부끄럽다. 김건희, 김건희라는 저는 이상한 사람이 횡행하게 만드는데 혹시 나도 그동안 너무 못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지금 날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송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보다 훨씬 협의의 내용이지만 대통령 부인도 대한민국 사회에 되게 주요한 자산이거든요. 잘할 경우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여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원받고 보장받는 뭐 권한에 있어 가지고 명확한 지위를 획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민적인 여러 이게 대신할 수 있는 많은 무형의 권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누군들 정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사들이 나서서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 대한민국 한 자산의 축이 자유롭게 좀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앞서 나갈 경우에는 김건희처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비판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위축될 수 있다. 정말 이렇게 호흡을 잘 맞추고 대통령과 물론 권한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교할 수 없지만 파트너십을 잘 형성해가지고 조금 그늘진 곳 혹은 대통령이 다 챙기지 못하는 곳을 여사가 챙기거나 여사가 더 잘할 수 있는 곳을 대통령에 비해서 더 잘할 수 있다라면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더 중요한 건데 이게 자꾸 이 대한민국 사회의 편견들을 강화시키는 또 소재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앞으로 좀 극복해야 될 일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오늘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적 권한을 갖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사행이었을 때 저지른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사실은 수사 대상이란 말이에요. 특히 특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조사를 할 때 이런 주가 조작 문제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서 뭐 질문지도 뭐 100쪽을 만들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김건희 씨가 오늘 이제 출석하기 전날에 이 계좌 관리 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를 차근차근 이제 모으고 있는 중이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 출장을 갔을 때 이거를 왜 갑자기 가게 됐을까에 대해서 이제 당시 외교부 장관인 박진 전 장관을 이제 조사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게 워낙 그 사안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밝혀질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파장을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페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을 미끼로 한 주가 조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다.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가 조작 논란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로 좀 파장이 커질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국정농단 한 사람하고 국정을 파탄낸 사람하고 지금 둘이 서로 어떤 게 더 뭐 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모르겠지만 그에 앞서서 저는 자꾸 홍준표 전 후보가 얘기하지 말까요? 발언을 하는 게 예를 들어 이번에 보면서 그 시점이 정리가 됐지만 우크라이나 그때 갔을 때가 국내 수해 네. 오송 참사가 났던 때였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라고 해서 그 참사를 막았을 거냐의 문제와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그걸 뭐 모두에게 물론 나라님이라는 뜻이 좀 지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게 사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정 때문에 네, 국내에 그렇다고 참사가 하면. 나는 동안에 갔다라고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그러네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게 진실이 다 밝혀져야 된다라는 걸 당연히 동의하면서도 네. 겁이 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진실이 나올 건가에 대해 가지고 그러게요. 국민들이 약간의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들이 사실 좀 있을 것도 같고.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정치인들의 발언이 참 중요하다 싶은 게 네. 지금 안철수 후보 네. 그때 우크라이나 갔을 때 자유세계 동맹을 확인해 준 정말 평가할 만한 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었군요. 그리고 네. 그 당시에 홍준표 시장은 수해 때 골프 친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때고 그래서 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야 뭐 법적인 이제 단죄를 받아야 될 건데 국민의힘에 관련돼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을 욕하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킬 게 아니고 더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때를 참회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네.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하는 게 저도 싫긴 하지만 말의 내용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부인할 수 없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삼부토건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이거 이제 주가 조작을 해서 작전 세력들하고 손잡고 이제 해서 돈을 벌고 개미들한테 피해를 전가시키고 이제 이런 게 자본주의 범죄인데 네. 그런 사람 사실은 많아요. 그건 이제 여러 이게 우리 당국에서 다 못 잡아서 그렇지. 네. 뭐 실제로 작전 세력들. 그렇습니다. 잡히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쨌든 대통령 되기 전 일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 정도만 해도 그냥 뭐 잡범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 삼부토건은 이 정치 권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도 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네. 전형적인. 차원이 그, 다르군요. 예, 이건 차원이 다르고 이거는 뭐 철저히 규명을 해서 중형으로서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쨌든 김건희 씨가 언제 구속될지 구속영장을 언제 칠지 이런 것도 뭐 전망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 저는 지금 될 것 보니까 이게 특검도 이게 법적인 부분들 절차이기도 하지만 여론 지형이나 네. 그다음에 수사의 방식들은 되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윤석열 같은 경우 되게 돌격형이잖아요. 네. 돌격형을 때려잡을 때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대장을 먼저 딱 잡아야지 이게 그 다음 조치들이 가능해지니까 빨리 구속시켜가지고 네. 윤석열을 조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음모적이고 전략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뒤에서 사실은 이걸 네. 하는 뽐새잖아요, 지금. 아까 교활하다고. 그렇죠. 교활하다는 네. 저는 표현 그러니까 쓰셨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럴 때는 어디 뭐 사실은 뭐 도피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뭐 분명히 아닌 거기 때문에 네. 주변을 싹 갈아엎어서 퍼즐을 맞춰가지고 한 방에 저는 구속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난파선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진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될 거거든요.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그 퍼즐들이 모이면은 피해 나갈 수 없는 완벽한 판이 짜질 거기 때문에 네. 좀 뭐 특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되는 거는 무조건 맞지만 구속에 있어 가지고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전략과 전술로 접근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탄탄하게 혐의를 다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왜냐면 너무나 준비를 많이 했을 거거든요. 네. 증거 조작에서부터 본인이 시작해가지고. 네. 실제로 특검 분위기도 그렇다고 네. 합니다. 네. 지금 뭐 브리핑 뭐 당분간 아마 안 할 것 같고요. 소환 조사도 여러 번 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비유했지만 장님 무사하고 안전명의 주술사 중에
뭐 어느 쪽이 머리가 좋을까요? 주술사가 훨씬 좋죠.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또 뭐 이 김건희 범죄에 보면 이걸 과연 이제 김건희라는 사람이 전부 다 사람을 끌어모아서 뭐 야 우리 한 건 하자 이렇게 한탕 범죄를 그렇게 저지른 주범이 사실 다 아니에요. 김건희라는 사람한테 다 들러붙어서 아 저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호가호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피의자 입장에서는 아 저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해요. 특검도 그걸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를 위해서 아주 이거 기각되면 특검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장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줄된 사람들도 좀 이번에 특검에서 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당선이 됐죠. 압도적으로 60% 넘는 득표율로 신임 대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왜 정청래 대표가 됐을까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어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승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정청래를 밀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 후보를 밀었는데 결국 김어준이 이긴 거 아니냐 이런 평가예요. 그리고 실제로 박찬대 의원을 뭐 이재명 대통령이 밀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뭐 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왜 당원들은 정청래라는 사람을 선택했고 앞으로의 당정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그 이제 아무래도 걱정되는 지점이죠. 네.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다 부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네. 좀 얄밉지만 이제 그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게 민주당 어떤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강선우 네. 장관 후보가 사퇴하는 게 좋겠다. 찬성 반대가 대략 한 60대 30 정도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국민 다수가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 좀 열성 지지층은 그 30%쪽 여론이 좀 더 가까웠다고 합니다. 아 이거 저 양보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제 그런 지점을 굉장히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건 당 대표를 뽑는 선거고 이 유권자는 이제 당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다 이제 맞춰서 이렇게 했고 지금도 전당대회 때 그 태세의 전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대표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모두 전환이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쭉 했던 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갑자기 내가 협치하겠다 그런 것도 이제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 뭐 내란 세력하고 어떻게 악수를 하냐 사람하고는 악수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아예 국민의힘 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번 대표가 평가받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올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 법안 잘 처리해내는 거. 뭐 그거에 어쨌든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내년 지방선거예요. 네. 자, 민주당 강성 지지층 30% 지지로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 다 이길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네. 민심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지금 뭐 국민의힘 나 쟤들하고 악수 안 한다. 그럼 국민의힘 민주당 당원들은 좋아하죠. 맞아. 저 정당 해산시켜야 돼. 해산이 됩니까? 자, 지방선거 때도 그러면 그분들을 갖고 51%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언제 끼어들어야 될지 지금 제가 계속 반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래요? 네. 좀 짧게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박찬대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래서 국민 통합도 해야 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도 해야 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관계하고 지금 강성 권리당원들과 그들이 내세우는 정청래 대표하고 이해관계가 좀 엇박자가 나는 측면이 있다.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언론에 노출이 되거나 의원들 그룹들 내에서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공장장의 생각이 달랐을까?
그게 기본적인 전제거든요. 이야기할 때.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선 기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 후보 쪽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현재 판에 대해서 가장 좀 이게 오판이다라는 생각이 사실 그래요? 드는 겁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 보면서 두 가지 오판이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원들의 생각이 대단히 당원들 개개인이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그게 이전처럼 주요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오다가 먹힌다라고 생각을 해놓으니까 판을 잘못 읽은 거예요. 네.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모든 언론에서도 뒤집어질 거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단 한 번도 뒤집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그만큼 당원들의 판단, 전략적인 판단이 세다라는 거 하나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에 당대표 선거에 대한 인식 자체는 전혀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정청래 당대표가 되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에 지금 1년 정도 뒤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못한다. 주도력을 대통령이 가져가요. 예. 대통령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대통령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당심을 얻고 당원들의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네. 당에서 그 네. 비율들. 그리고 당원들의 지지를 가지고 돌파해낸 사람이에요. 당원들이 어디를 생각하고 있을지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선거 들어가면서부터 정청래 대표가 될 거다라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네. 당원들의 뜻을 무조건 따랐을 경우에 지방선거는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거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 봐야 드리려고 될까요? 하는 건데 네.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선거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예요.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뭐 어떤 데는 사실 과반을 넘는데도 높게 나오는데 이런데 40몇 프로씩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 60%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어디에 유사하게 갈 것 같습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지난 지지율에 문재인 따라간다? 정부 때도 물론 그 북한과의 그때 북측과 좋은 그 분위기들이 있었지만 그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있었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부산판만 해도 다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실제로 그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은 당이 많이 이렇게 쫓아가는데 그리고 집권 1년 뒤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선거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전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담당을 하고 대통령의 그 역할 분담이나 이런 시그널들이 당원들에게 잘 먹혔다는 게 있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의 가장 공통점은 네. 윤석열이라는 좋은 도우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당원들에게 윤석열의 속옷 그 이전 뭐 전후가 있겠지만은 그 조사 단계 그리고 하나씩 밝혀지는 진실들을 보면서 와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더 날카로운 칼이 누구냐에 대한 당원들의 마음들이 작동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건 당원들만의 뜻이 아니라 국민들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바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세 전환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 태세로 가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태세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사실 당대표가 됐으면 야당가 대표를 만나고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한데 사실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게 특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다가왔고 맞습니다. 정당 해산 같은 경우에도 못할 거 없다. 그다음에 우리는 사과하지 않는 당이랑은 손잡지 않겠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주는 이제 메시지가 물론 당원들이 보기에는 시원하고 좋을 수 있지만 과연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게 국민의힘 언제까지 전당대회가 될 수 있을까요? 22일이잖아요. 지금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예를 들어서 김문수 지금 뭐 그 전 누굽니까 그 방송에도 출연하겠다고 하고 있고 줄 서고 있고 거기서 후보를 지금 그렇죠. 하겠다고 하고 있고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여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당대표가 나오면 당대표하고 뭘 할 수가 있어요.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못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 지금의 지도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절연하거나 사과하지 않으면 그게 정당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저는 이게 꼭 당원들의 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국민의힘이 나타나는 지지율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러니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중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당인으로서의 성격이 있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 의무는 이 의무대로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 정당 자체에 대한민국 정당 정치를 무너뜨린 이 정당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묻는 거는 좀 마땅하다고 생각들어요. 근데 22일 날 예를 들어서 절연하고 반성하는 지도부가 만약에 탄생하게 되면 네.
그러면 저는 태색을 전환할 수 있는 그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전당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들에 따라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김문수 전 후보가 대표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혹시 안 되면 뭐 장동영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벌어지나요? 그럼 그 정당 해산시켜요? 그러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아예 되는 그냥 겁니다, 대화를 안 그게.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정당 네. 해산은 정치적 그 프로파간다라고 아니, 그럼 생각해요. 여야 대표 회담 안 해야 돼요? 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전혀 다른 그쪽에서 의미를. 바뀌었어요. 그쪽에서. 아니 안 바뀌었죠. 그래도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권 여당인 거예요. 자, 윤석열 정권이 왜 망했죠?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대선에서 졌는데 곧장 저 대표되고 국회의원 출마하고 뭐 반국가 세력이고 뭐 사사건건 우리한테 시비 걸고 국회에서 협조 하나도 안 해주고 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하고 난 도저히 대화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계엄까지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 있어서 일종의 어떤 공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권을 잡기 전에는 이제 자기 그 지지 세력을 잘 결집하고 중도로 좀 확장하는 이 정도로 해서 뭐 한 51% 확보하면 정권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정을 이끌어 가려면 어쨌든 야당하고 이런 법률을 바꾸더라도 좀 이렇게 양보하고 타협을 해서 이렇게 바꿔놔야 혹시 먼 미래에 여야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제도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네. 말씀드리는 거 좀 끼어들어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협치라는 객관적인 단어, 집권이라는 객관적인 단어로 보고 윤석열 정부가 집권할 때 협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비교하는 것과 이재명 정부에서 집권을 했다는 것과 여당이 협치를 해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인 전제가 사실은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죠?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냐면 윤석열 정부가 잘 못했다는 게 우선순위예요. 협치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치열하네요. 네. 아니, 그렇죠. 계엄을 조금 더 치열. 아니 계엄을 한 거 자체가 협치를 안 한 게 계엄이에요. 그 결과가 윤석열이 뭘 잘못했죠? 아니 그러니까 협치를 안 한 모든 세력들이 계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물론인데 네. 그럼에도 아니, 불구하고 국회라는 이 하나의 틀 안에서 대전- 이 사람들이 이제 계엄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질렀고 그거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아예 대화를 단절해야만 한다. 다음 총선 때까지 이 말씀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화 네. 단절이 말씀드리잖아요.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이 필요한 내용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국회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협조와 협의들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저는 정치적인 액션들이나 이런 걸 걷어낼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적나라하게 저쪽에서 보였기 때문에 저도 물론 협의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진짜로 김문수 당대표 가능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하지 그쪽하고? 그게 이제 그 지점이 이제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저를 이제 비판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 설국열차 영화에 이제 한 대목이 있어요. 맨 앞에 그 최상류층하고 맨 뒷칸에 타고 있는 그 반란군, 반군에 두목하고 한밤중에 전화로 몰래 이렇게 통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적대적 공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김문수 대표가 된다고 치고 여기하고 일종의 그 당내에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잠재우고 자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둘이 서로 일부러 치열하게 싸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지층을 좀 설득해 가면서 이거는 좀 이 내용 구체적인 것보다도 이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일정 부분 양보해서 여야가 좀 이렇게 합의를 해서 만들어야 혹시 먼 훗날 정권이 바뀌어도 뭐 이 제도로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늦더라도 반발짝씩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맞습니다. 저쪽은 대화가 안 되는 정당이니까 저거 해산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김문수 대표는 이재명 정권 타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뭐 정광훈 목사하고 광화문에 모여서 맨날 집회하고 그럼 이게 나라 꼴이 뭐가 돼요? 특히 집권 세력은 무조건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싫어도 무조건 협치하겠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당위에 당위. 네. 현실적으로 안 그런 걸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대표가 되고 나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모두 전환을 할 거라고 봐요. 그걸 뭐 끝까지 뭐 저들하고는 뭐 악수 안 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그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뭐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정당 해산까지 가지 말라고 하면 그거는 좀 생각해 보겠다. 이미 말을 이렇게 하면서 밑자락을 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당대회 직후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 대해서 아주 뭐 독서를 퍼붓고 있지만 정청래라는 분도 17대부터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 미래를 빨리 내다봤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고 지금 대표까지 됐고 성공을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지금 이 태도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는 좋은 좀 포인트를 변화가 말씀해 있을 변화가 주셨는데 있을 것이다. 협치나 통합의 매개가 대통령이 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 간의 그것과 대통령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개별 정당들이나 정치 세력들은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행정 권력에서도 입법 권력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지만 네. 입법 권력이나 당장 지역구나 이런 데 있어서도 행정 권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들 간의 대화는 안 돼도 대통령하고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요. 네.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통령께서 이 대화의 디딤돌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장 정청래 대표가 태세 전환을 하기는 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객관적인 환경과 네. 그 정청래 대표의 기본적인 당원들이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당신이 생각하는 효용성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이 긴장 국면들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2일 이후에 저쪽에 대표가 선출되면 네. 그게 김문수가 됐든 장동영이 됐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축하난 보내고 둘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약간만 지켜보시죠. 아, 저 그렇게 할 그러게요. 거라고 보는 네. 거죠. 언제까지 이제 이렇게 할지 그걸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쪽으로 사과 좀 하라고 좀. 지금 구구 유튜브 토론회에 나가고 계신데 지금은 약간 안 통할 것 같고 그쪽도 대표가 된 다음에 사실은 또 태도가 바뀔 수 있을지 그것도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김문수 생각이 대표한테 듭니다. 좀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그래요? 거기는 좀 태도 안 바뀌어요. 대표 사과 된다고 안 할 해도.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사과 안 해도 네. 정청래 대표는 협치하자라고 해서 여야 대표 회담 제의라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집권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정 기자님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우호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좀 가능성을 많이 보시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게 이제 그 현실주의자고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정청래라는 정치인을 너무 굉장히 뭐 강경하고 원칙적이고 이렇게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맞습니다. 않거든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좀 태세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되자마자 또 당의 악재가 터졌는데 이 얘기도 좀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때문에 지금 함구령 내리고 이렇게 주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춘석 의원이 이제 지금은 법사위원장 그만두고 민주당도 탈당하긴 했지만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들고 주식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아니라 보좌관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차명 주식 거래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건데 본인은 차명 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납득이 잘 되진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아주 발빠르게 당 윤리감찰단에서 이제 긴급 진상조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춘석 의원이 탈당을 하고 이런 그다음에 오늘은 또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제명을 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명령까지 내리고 그다음에 또 경찰도 보니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영등포 경찰서에서 입건해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오늘 조선일보 단독 기사를 보니까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이거를 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자, 이춘석 의원 해명 납득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뜨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뜨거 할 때 그러니까 일보를 잘 때려야 되는데 형편없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춘석 그 의원의 선택이 그걸 인정하는 태세 전환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다 사범하고 전부 다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건 의견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민하게 민주당에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전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당에서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탈당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제명이 아니라 스스로 탈당을 한다는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다음에 당 생활을 다시 계속해서 할 때 남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피하기 위한 거다라는 그래서 치기 전에 그냥 나가버리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건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 전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거는 뭐 정상적인 정당 생활이 안 될 거면 지금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건가 문제까지 어쨌든 딱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실제로 그 부분은 당의 피해가 될까 봐 빨리 정리를 하신 뭐 그거를 뭐 이 상황에서 좋게 보자 이런 건 아니라 그 대응 자체는 그거 자체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의 유리함 이런 걸 따져서 그런 건 윤리의 아닙니다. 문제로 그걸 판단할 정도가 정신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그럴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예. 너무 큰 대형 사고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비극적인 게 이게 그러면 이춘석 의원 한 사람뿐이냐? 네. 혹시 다른 사람들 더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차명으로 거래를 한 사람? 그렇습니다. 네. 또 이를테면 지금 그 국정기획위원회 네. 경제 2분과장 하다 그것도 사퇴했죠. 혹시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주식 거래를 하는 한 다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 있어 없어? 좀 전수조사하자라고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거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게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거일 수도 있어서 그래요. 네. 우리 한국 사회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인지도 모릅니다. 아까 우리 김건희 여사가 갖고 얘기할 때 제가 그런 표현도 썼지만 이게 좀 뭔가 좀 불길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중에 일부 지역 시도당의 경우에 이런 식의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이 거의 뭐 유일 정당이다 보니까 그쪽에 지역 토착 세력하고 정치인들, 중앙무대 정치인들하고 뭐 이렇게 유착한 네. 구조적인 비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보좌관이 단순히 그냥 이춘석 의원의 개인 보좌관이 아니고요. 네. 지방 정당에서 꽤 오래 있었고 다른 전북 민주당 의원하고도 또 더 친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런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수사를 좀 더 철저히 해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거 하나만 덧붙일게요. 이게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써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볼 수 없다. 이게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춘석 의원은 여기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의원직 지키기 저도 어렵다고 보고요. 의원직 이게 지키기가 아마 어렵다.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구속도 좀 피하기가 쉽지 않을 네. 것이다.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발빠르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네. 겁니다. 검증을 네, 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맞는 방향이고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 이게 어쨌든 이번 본회의에서 어제 이제 방송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필리버스터 자체도 굉장히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데 애초에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첫 번째 법안이 노란봉투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방송법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왜 방송법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방송법도 중요하지만 웬만하면 노란봉투법, 노동법부터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두루 얘기를 했는데 네. 민주당 안에서는 방송법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아니 그냥 웬만하면 노란봉투법부터 합시다 하고 점심을 여야 원내대표하고 이제 우원식 의장하고 세 분이 먹는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희 필리버스터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방송법으로 준비한 겁니까? 방송법부터 그래요? 먼저 하려고 진짜 그런 거란 말입니까? 준비를 이거 뭔가 허탈한데요, 되게? 해놨다. 네. 그래서 방송법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노란봉투법 하면 또 다 바꿔야 되니까 자, 필리버스터 내용을. 저는 그래서 우원식 네. 의장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네. 여야가 다 방송법부터 하자고 그러는데 의장이 혼자 고집할 수 없잖아요. 협치가 그래서 이게 협치가 우원식 의장의 고유 권한이긴 하나 네. 여야 원내대표가 다 방송법부터 하자고 하니 그럼 바꾸겠다 해서 바꿨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해 근데 없으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그게 뭐 더 큰 팩트겠지만 그걸 안 들었다 치고 그러니까 법의 성격으로 보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사실 민생경제법이어서 네. 관여돼 있는 직접적인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기업, 그다음에 그걸 때문에 권리가 회복되는 노동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거에 대해서 뭐 짐 싸고 날아간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기업인들도 있고 네. 그리고 김영훈 장관도 그런 기업인들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분위기를 좀 무르익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좀 하기도 했었고 네. 민생 경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안 될 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좀 더 얻는 그러니까 공감대를 얻는 시간들이 좀 더 필요한데 대신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가치와 정치와 관련돼 있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상대가 그냥 딱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치고 들어가 버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저는 작동했을 것 같고 네. 특히나 아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KSY에서 조사했을 때 보면 찬성 반대가 36.7, 36.2 거의 비슷하네요. 팽팽합니다. 네. 게다가 뭐냐면 잘 모르겠다가 27.1%입니다. 그러니까 법안 입법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엄밀하게 좀 더 어떤 가치가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알면 동의가 높아질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아까 그 순서가 아니어도 되게 적절하게 법의 성격에 따라서 순서를 좀 맞췄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정청래 대표가 받고 있는 오해를 하나 벗겨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언론에서 자꾸 정청래 1호 법안이라고 붙입니다. 여기다가 뭐 노란봉투법이든 방송법이든 민주당 대표가 바뀌더니 세게 밀어붙인다. 무슨 거짓말이에요. 미리부터 준비가 돼 있었던 다 거예요. 이렇게 준비돼 있던 거예요. 이게 정청래 대표 선출된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박찬대 네. 대표가 됐어도 당연히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도 수순으로 처리하게 돼 간다. 있는 맞습니다. 건데 네.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 기득권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이미지가 안 좋으니 이른바 민주당 그 뭐 개딸 그 강성 권리당원들하고 뭐 정청래 다 뭐 같은 편이고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이미지를 여기다가 턱 씌우고 싶어서 자꾸 정청래 1호 법안이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아, 그또 거짓말이군요. 자, 오해를 풀어야겠습니다. 네. 아, 오늘따라 이렇게 굉장히 후끈하네요, 스튜디오가. 정청래 대표님한테 오늘 방송 꼭 보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전화 오겠는데요, 서 기자님한테. 네. 자, 이번에는 사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이제 8.15 광복절 특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 이 문제인데, 특히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뭐 친명계 아니면은 친문계 가리지 않고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을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건의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휴가 보내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뭐 이거를 하는데 국민 여론이 어떨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조국 혁신당이 어떤 위치로 다시 자리매김할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기 대선 주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때 사면을 할까요, 안 할까요? 조국 대표를? 조국 대표를. 그걸요 이렇게 하시죠. 지금 그 진짜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냥 헌법에 나오는 사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좀 여론 흐름이 어떤지 장관님 좀 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뭔가 잘못한 거를 용서해 주는 걸 이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면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면 해요. 그 대통령이 새로 됐는데 이제 새 시대가 열렸으니 그동안 민생범죄 저지른 사람들 일괄 사면해서 범죄 뭐 전과 다 없애주고 뭐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자. 네. 또 뭐 여야 양쪽의 정치인들도 좀 이제 뭐 국민 통합 차원에서 뭐 사면할 테니까 피정권을 회복해주자. 뭐 이런 겁니다. 네. 이게 옛날에 이제 왕이 가지고 있던 사면권인데 이게 현재 여러 나라 헌법에 살아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법 체계만으로 뭔가 완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조국 전 대표가 전형적인 경우예요. 네.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너무 가혹하게 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면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헌법 79조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이게 재미있는 게 명이라는 표현입니다. 명하면 그냥 다 되는 거군요. 어떤 그렇죠. 절차 필요 물론 없이. 이제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단서들이 있지만 네.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명할 수 있다. 이게 옛날에 왕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금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한테 주고 있는 거죠. 네. 자, 헌법상은 그렇고요. 여론 흐름은 장군입니다. 그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 CNI에 의뢰해서 2일부터 4일까지 네. 3일간 조사를 했었는데 사면 찬성이 48%, 조국 대표입니다. 네. 반대가 47.6%입니다. 팽팽해요. 네. 근데 그 전 조사에 비해서는 찬성은 아주 미미하지만 좀 올랐고 네. 반대는 미미하지만 좀 내려왔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사면에 대한 반대가 좀 더 높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미 이 정도, 게다가 4, 50대 쪽에서는 찬성이 훨씬 높고 네. 20, 30대는 반대가 좀 높습니다. 예. 공정에 민감한 20, 30대는 예. 반대가 높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자면 네. 이런 좀 이게 민감한 사면권은 맷집 좋을 때 해버려야 돼요. 네. 지금이 가장 좋을 때? 초기에 지금 그렇지 않으면 매번 특사 시기가 있을 때마다 이 안건이 제일 주된 의제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다음은 내일 성탄절 특사. 그렇죠. 연말 되면 네. 어떻게 할 거냐, 또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저쪽이 되면 누구하고 맞출 거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지자들의 압박들은 더 커지잖아요. 이 정도 살았으면 이번에도 안 해. 이렇게 되는 부담감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는 그러니까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하는데 되게 부담을 덜어줬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는 면에서요? 예를 들어서 문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 안 했을 경우에 네.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면이 맞냐면 저는 당연히 사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당해왔던 그 부분이 마땅한데 네. 이게 어쨌든 현실 정치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렇게 도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니까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번에 사면할 것 같습니다. 아, 사면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고 했던 게 네. 이런 여론 지형을 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5대5 정도가 된다면 사면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고민은 좀 있으실 거. 이재명 대통령 네. 사면을 명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이 보수 쪽에도 누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그 텐데 누구를? 해주세요. 근데 정원석 원내대표가 이 문자 요거 강훈식 실장한테 보내다가 걸렸잖아요. 네. 근데 조금 이 급이 너무 안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쪽에 조국을 사면하려면 저쪽에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쪽에 사면시켜도 별로 정치에 영향력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럼 거기다 저쪽에서 그냥 같이 시켜요? 원내대표가 원했잖아요. 아니 국민통합차원이라면 네. 저쪽에도 꽤 그 유력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게 균형이 맞죠.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냥 그럼 저쪽을 안 해주고 사실상 안 해주고 조국 그러니까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조국은 뭐 이재명하고 같은 편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편만 사면해 주네. 이제 네. 이런 부담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누굴 잡아 넣어야 되나? 맞추려고? 지금 잡아 넣어도 형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게 민생 사면들 많이 하실 거고 네.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면권을 둬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사면권이라는 거는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되게 포지티브한 권한이잖아요. 네. 잡아 가두는 게 아니고 갇혀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결단, 그다음에 대통령의 통치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히든 카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보장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또 진보 내에서도 보수 내에서도 좀 너무 심했던 게 아니냐 이런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그냥 양쪽의 무게라는 프레임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저쪽에 굵직한 사람이 잡혀들 때까지 이쪽에 굵직한 사람은 아무도 못 나온 이건 사면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니 아까 저 방송 전에 장모님 말씀하셨던 최순실 씨를 네. 어떻게 하는 방법은 안 될까요? 뭐가 잘 안 맞는. 아, 그거는 또 국민 정서상 쉽지 국민 않죠. 감정상 쉽지 국민 않죠. 감정상 조국 쉽지 않고. 대표님이 같은 선상에서 사면한다고 기분 나빠서 차라리 나 사면하지 마 이럴 이렇게 수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면 복권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선거권이 피선거권이 살아나는 거고. 아, 그랬을 때 이제 차기 경쟁 주자.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을 더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갑자기 이제 본인이 힘이 이제 이렇게
센데 갑자기 차기 대선 주자가 막 이렇게 올라와. 그랬을 때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할까요? 저는 예전 당원이 아니고 예전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위해서 네. 이 진영의 이익보다 자기의 정치 이익을 먼저 앞세우면 심판받습니다. 네. 뭐냐면 이 정부가 이제 출범했는데 그리고 기대를 모으고 잘하고 있는데 차기 주자라고 해가지고 그것과 약간 차별성이 이루어지거나 네. 차기를 위한 도모하는 정치의 행위를 누구보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조직을 움직여가지고 가는 그런 선거 풍토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래서 사면만 하면 되고 뭐 복권하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 지방선거도 있고 사면 복권을 붙여서 하면은 그냥 가는 건데 네. 사면만 하고 복권하지 않으면 그게 지방선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오히려 네.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사면 복권을 한 쌍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면 복권이 될 거고 지방선거에 일정 정도의 역할을 뭐 또 하는 것 또한 정치적으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뭐 구태여 나눠서 할 필요 없죠. 하려면 같이 해야죠. 사면복권 같이. 예, 그때서 하면 오히려 이상해지는 거죠. 네. 하게 되면 같이 할 겁니다. 근데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이 된 다음에 행보가 아까 이제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차기 주자로서의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안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비슷하게 보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정치라는 게 뭐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대선 주자로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얘기할 수 없고요. 네. 또 뭐 어떤 분들은 조국 혁신당이 호남에서 민주당 몫을 많이 갉아먹을 거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정치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게 굉장히 지금 유동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굵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겁니다. 조국 전 대표를 사면복권 해 마라. 이렇게 딱 일도 양단하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하는 게 옳지. 거기서 네. 무슨 정치적 계산하고 이재명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의 그거보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선거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민감한 거죠. 네, 그러니까 호남 그럴 수 쪽이 실제로 민심이 어떻게 결정할 건가와 무관하게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리더십이 복권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이제 한번 태세를 딱 갖추어 볼 수 있는 그게 생기죠. 그리고 사면 복권에 대해서 정치의 일선에서는 스타트하는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계속해서 쭉 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훨씬 계기성이 뛰어나고 네. 사람들의 관심들을 모으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된다고 해도 되게 건강하고 건전한 경쟁이기 때문에 좋죠. 네. 이쪽 진영에 저는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나쁘지 생각합니다. 않다. 좋은 선수들이 선택할 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의 유권자들도 선택권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뭐 이른바 TK에도 당 하나 새로 나오는 게 맞아요. 왜 맨날 국민의힘만 찍어야 되고 윤석열만 지지해야 됩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원론적으로 봐도 이렇게 다당제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 의석이 12, 13, 그 정도 네. 되나요? 거기서 내년 지방선거 때 의미 있는 교두보를 네. 어디든 좀 확보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경쟁, 네.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뭐 언급하기도 하셨는데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면 복권을 요청하는 문자를 거기다 웃음 표시 2번이나 써가면서 해가지고 약간 이제 민망하게 됐습니다. 약간 좀 망신을 당한 셈인데 보통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보통 근데, 이렇게 당대표급이 이렇게 전달을 하나요? 대통령실에? 네, 원래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뭐 8.15 연말 이렇게 앞두고 의견 수렴을 해요. 네. 뭐 지금 당연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그래서 그분하고 이걸 대통령이 직접 할 수는 없고 비서실장이 또 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노출이 되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내에서 좀 타격이 있고요. 네. 좀 이상하죠. 이렇게 네. 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막 공격하면서 이렇게 정치적 거래 안 하겠다 했는데 해놓고 딱 거래하는 문자로는 게 그것도 눈웃음까지 쳐가면서 그러니까 눈웃음이 포인트였습니다. 그 아주. 포인트죠. 네. 그래서 선생님 좋아하는 협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전에 너무 대여 공세를 세게 한 게 맞습니다. 잘못인지도 몰라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쿨하게 했으면은 이런 게 이렇게 들켜도 별로 부끄럽지 않을 텐데 네. 앞에서 너무 강경하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네 이렇게 해서 망신을 당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본인의 개인 민원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비서실장에게 대표급이 보낸다는 말은 당내에 협의가 된 결과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웃음까지야 협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웃음은 아니겠죠.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네. 됐을 거고 통상적으로 각 당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법무부에서 명단들을 좀 정리를 한 뒤에 대통령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인데 깔아놓은 자락이 자기 발목을 잡아버린 거예요. 네. 너무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는데도 본회의장이나 어디나 뭐 전화기 들고 들어가는 의원들 전화기 다 걷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전화기 걷어가지고 그것만 깔아놓으면 기사거리가 막 넘쳐날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송영석 대표가 두려운 거는 뭐냐면 공개된 그분들이 사면이 안 된다면 네. 이건 분명히 그 대표의 이 누설되고 그렇죠. 그 전에 자락을 깔았던 부분들에 의한 타격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신분이 2개이지 않습니까? 당 대표, 권한대행이면서 원내대표. 네. 이게 참 묘한 대목인데요. 민주당도 보면 정청래 대표는 뭐 어쨌든 대표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 근데 그동안 김병기 원내대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역할이 좀 다릅니다. 대표는 이 전체 국민 또 당원 뭐 선거 이게 좀 대표 쪽에서 하는 일이고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네. 그래서 대표는 싸워도 원내대표는 싸우면 안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근에 기자들한테 한 얘기인데 아니 이게 참 싸워야 되기도 하고 대화를 해야 되기도 하고 좀 난감하다. 근데 대표가 새로 뽑히니까 이제 난 아주 홀가분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고생하던 되게 자기 분열적인 지금 상황이 거기에 돼 있는 걸려 거죠, 있는 지금. 거죠. 네. 그래서 네. 근데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꽤 그 협상론자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네. 그동안 이제 비대위원장 하는 바람에 정부 여당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그러지만 그쪽도 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대화를 많이 하는 쪽으로 대표가 돌아설 지금처럼 것이다. 김문수 이렇게 대표 보죠. 되면은 진짜 좋아하겠네요. 오히려 싸움 거기서 다 할 그렇죠. 거니까. 이제 확실히 역할 분담이 아, 되는 거죠. 정말. 그런데 정말. 그런 경우라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청래 대표나 김문수 대표가 너무 싸우는 건 좀 곤란하다고 봐요. 그건 안 됩니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도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싸우는 모습이 약간 재밌고 시원하게 느껴질지언정 그게 별로 도움은 안 되잖아요. 사실 뭐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또 여야 원내대표 이렇게 5사람이 앉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현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하는 모습 네. 이걸 좀 꼭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지 과연 김문수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포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주 화수목 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